안녕하세요. 천안 알콜 아저씨예요. 오늘은 조금 구도를 바꿔봤어요. 원래 저희 한의원 환자분들이 앉는 위치가 거기인데 거기에서 이런 정도의 각도로 저를 보시는데 이 뒤가 얼마나 지저분해 보일지 저도 좀 모니터링 해가면서 저도 제가 어떻게 비추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 좀 해보게요. 어우 더럽네 진짜. 오늘은 알코올 의존증 진단이 어렵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급해서 지금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신과를 갔던 분들은 되게 쫓겨나온 경우가 많죠. 심지어는 좀 화를 내셨던 분들도 있을 테고, 거기 원장님이 알코올 중독증 말고 알코올 의존증, 이게 중독이라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그렇게 불렀잖아요. 관례상 알코올 중독증이라고 했더니 뭐 중독, 해독? 해독하면은 중독이 없어져? 그러면 술이 끊어져? 이렇게 그 동네에 있는 야매 아저씨들하고 일부 건강원 사장님들이 이렇게 뭐 무슨 중독을 하고 해독을 하고 이러면은 무슨 해독탕, 해독환 이러면은 뭐 술이 끊어진다느니 자꾸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의료계에서는 이미 옛날부터 알코올 중독증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바꾸자 이름을 그렇게 권고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코올 중독증이라는 말을 쓰진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알코올 의존증 진단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어째서 알코올 의존증 진단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잘 나오지 않는지, 그리고 정신병 진단을, 알코올 의존증은 정신병이니까 정신병 진단을 하지 않고서도 금주 클리닉을 해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고 싶은 분들이 없죠. 거기에 받게 되는 그 앞으로 사회생활에 장애가 얼마나 큰데 그거를 꼭 받고 싶겠어요. 근데 지금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알코올 의존증 정신병이라는 진단 때문에 앞으로 겪게 될 그 많은 불이익을 전부 다 감수하고서도 반드시 넘겨야만 될 그런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니까 조금 위험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변호사님 중에서 제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아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딜 가도 해주지를 않아. 물론 이제 진단서 교육이 잘 돼 있지 않은 그런 의료인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를 찾아가면은 되겠지만 지금 위험한 상태인데 그 진단서 교육 자체가 제대로 돼 있진 않은 데를 찾아가기는 좀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데를 찾아오면 너무 능숙하게 하는 데를 찾아오면은 안 써주니까 또 지금 2023년이 벌써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한의원 전체 금주 클리닉 양형자료 때문에 오신 분들 중에서 진단을 받은 분이 딱 2명이에요.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는 분이 딱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의외로 음주 사건을 일으킨 분들 대부분은 이제 음주 운전이겠죠. 그 이외에 뭐 강차 사건이라든지 그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혹은 가늠 목적 유인. 이거는 성범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은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잘 안 돼요. 정신병 진단을 받을 정도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범죄를 일으킬 만한 여력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를 친 다음에 찾아와도 어딜 가도 진단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정신병 진단이. 그래서 그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이렇게까지나 술을 마시고 있는데도 알코올 의존증이 진단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의 매일 술을 마셔. 거의 일주일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를 늘 술을 마시고 있고, 심지어는 술 마실 만한 상황이 아니면은 자기가 직접 돈을 내가지고 내가 뭐 모아가지고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돈이 조금 부족할 때는 그냥 쏘기는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럴 때는 그냥 뭐 술국에다가 뭐 소주 한두 병 사가지고서 나눠 먹든지 그렇게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술을 거의 매일 마신단 말이에요. 모임 후에 다들 간 다음에 집에 가는데 조금 부족해가지고서 이제 앞에 있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소주 한 병 정도를 더 사가지고 가서 조금 더 마신다든지, 필름이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끊어져가지고 블랙아웃이 되기도 하던데 심지어는 그게 더 자주 생기고 있고 요즘 들어서 더 자주. 그 이외에도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되었지만 검진을 했던지 자기 스스로 자각하던지 어쨌건 여러모로 건강이 나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매일 술을 마시고 있는 거죠. 근데 알코올 의존증 진단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증이 아니라고요. 심지어는 이런 상황에서는 특수한 조건이 없으면은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질병 상태로 진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도 있어요. 아니 이런 게 질병 수준의 알코올 의존증이 아니면은 과연 뭐가 알코올 의존증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런 양형제로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뭐 양방이건 한방이건 익숙한 의사건 한의사건 간에 대충 내용을 들으면은 이게 어째서 알코올 의존증이 아닌지를 대번에 말할 수 있다고. 저것만 가지고서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내리면은 현대 거의 대부분의 중년들이 다 알코올 의존증이 맞아요. 중년 아저씨들은 전부 다 정신병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게 알코올 의존증이 아닌지, 이게 어째서 알코올과 관련되어 있는 정신질환이라고 진단 내리기가 어려운지, 그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일주일에 4~5번씩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있다. 근데 그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사회생활과 겹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학교든 직장이든 동호회든 이렇게 술 마시는 사람들, 그 집단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이러지 않는다고. 아니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우연히 지나가서 뭐 아무나 만나가지고 술 마십시다 이런 건 안 한다고요. 술자리가 없을 때는 자기가 주선하기도 해요. 내가 뭐 주선하기도 하고 내가 쏘기도 하고 조금씩 뭐 각출하자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술을 찾아가는 건지 술 자리를 찾아가는 건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 남자들은 그 모여가지고서 동료들끼리 무슨 버거에다가 콜라에다가 이렇게 그렇게 대화를 하기도 하지만 저 때는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남자들끼리 만나면 당연히 술을 마시는 거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남자들끼리 낮에 모이면 담배를 피고 밤에 모이면 술 마시고 이런 때가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모임을 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들이 익숙해져 있는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그 세대에서는, 그 집단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화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좋은 건데, 사람이 하필이면은 술을 마시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는데 집에 갈 때 술을 더 사가는 건 뭐냐, 그건 정말로 알코올 의존증이 아니냐. 원래 모든 종류의 자극은 일정한 반복이 되면은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뭐 찌르는 거든 뭐 냄새든 뭐든지 간에 전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정도의 자극을 원할 때에는 점점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냥 늘 소주 한 병씩 마시던 사람이 소주 한 병에 어느 날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은 그 마셨던 소주 한 병 때문에 조금 더 마시고 싶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이 술을 부른 케이스. 내가 모여서 술을 마신 거는 사람 때문에 마신 거고, 그게 조금 부족한 거는 집에 가서 한두 잔 더 하고 싶은 거고. 이게 무슨 내성이라는 게 무슨 쌓여가지고서 무슨 카드뮴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쌓여가지고서 뭘 이루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극에 대한 내성, 역치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또한 블랙아웃 자체를 이제 정신병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물론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조계에서 주장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거예요. 근데 블랙아웃은 아니에요. 블랙아웃이라든지 심신미약이라든지 이거는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이건 의료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법조계의 싸움이에요. 법관들끼리, 변호사, 판사, 검사끼리 모여가지고 싸우는 문제예요. 이거는. 따라서 블랙아웃이 왔다고 해가지고서 이거를 정신질환으로 하는 건 좀 그래요. 물론 정신병 수준의 알코올 의존증을 가늠하는 지표 중에는 있긴 있는데 그 자체만 가지고 알코올 의존증이 되진 않아요. 블랙아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술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술을 오랫동안 마셨던 사람들은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무슨 정신력으로 이겨내고, 그게 말도 안 되지. 정신력으로 알코올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차피 알코올은 뇌막을 투과해서 대뇌를 적셔놓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블랙아웃이 자주 되다가 그러다가 알코올성 치매가 오기도 해요. 그 이외에도 수많은 종류의 뭐 성인병이 올 수도 있죠. 술이 안 좋은 거를 꼭 말을 해야 알아요.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런데도 술자리를 끊지를 못해요. 술을 못 끊는 게 아니라 술자리를 못 끊는 거죠. 이렇게 계속 반복해가지고서 말하고 있으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거는 알코올에 의존을 해야지 나오는 진단인데, 알코올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사람 관계에 의존을 하는 것들을 술을 매개로 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독되어 있는 거는 알코올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사귀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 술 마시는 사람하고 콜라를 마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분들은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는 술을 안 마셔요.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술을 그렇게 끊지 못해요. 근데 실제로 이분들은 알코올 의존증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술을 끊을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충격이 컸거든. 그러니까 당장에 딱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술을 많이 마시고 뭐 필름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뭐 알코올 의존증, 정신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했더라? 그러니까 알코올 의존증이라면은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무슨 사고를 치더라도. 사고를 친 다음에 또 술을 마신다고, 술로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려고 한다고. 근데 알코올 의존증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술 마시고 있고, 뭐 툭하면 사람들 불러다가 술 마시고 있고, 집에 갈 때 술 사들고 가고 있고, 맨날 블랙아웃 돼가지고서 내가 어제 무슨 일 했지? 뭐 이러고 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한번 내면은 그다음부터 술을 딱 끊는다고요. 의존증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치료하기가 조금 더 간결해요. 알코올 의존증은 치료가 잘 안 돼요. 그거 어떻게 치료해, 그거를. 감금해 놔도 나중에 나와가지고서 뭐 술 퍼마시고 해코지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 전제로 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병이 아닌데 뭘 치료해? 그런 방법이 있지. 그래서 내가 술을 이렇게나 마시고 있고, 변호사님도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아오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내려주지 않는 이유는 의사나 한의사나 똑같아요. 당신이 알코올 의존증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의존증이 아니라는 전제 하로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거지, 법원에 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것 때문에 진단을 받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진단이 나오지 않는 상태로 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것 자체는 그 이 동네 이제 천안에 계셨던 변호사님들이 하도 많이 트레이닝을 시켜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13년간 양형자료를 써오고 있지만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알코올 의존증이 아니거든.